가난하단 이유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한 중년 여성이 한국 최초의 투스타 여성 사단증이 되었고, 동창회에서 그녀를 무시하는 동창들에게 그녀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는 반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지의 소장의 하루는 언제나 먼동이 트기 전 지평선이 검푸른 빛에서 희미한 군청색으로 번져갈 무렵 시작되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 제7보병사단 통칭 백호 부대의 심장부였다. 책상 위에는 군사 지도와 작전 계획서들이 빈틈없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흑백 사진이 무거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 화려한 수식어의 무게는 어깨 위 2개의 별만큼이나 묵직했다. 그녀의 눈빛은 수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깊고 단단했다. 그날 오후 일상적인 보고와 결제의 산을 넘어가던 그녀에게 부관이 다소 의외의 물건을 내밀었다. 평범한 흰색 봉투. 군사우 편물이나 관공서의 공문과는 전혀 다른 사적인 향취가 묻어나는 물건이었다. 발신일란에는 화양여자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준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화양여고. 그 세 글자는 굳건히 닫혀있던 그녀의 기억 속 낡은 서랍을 삐걱거리며 열어젖혔다. 서랍 안에는 25년이라는 세월의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의 상처들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지혜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의 작전지도 위로 까까머리 여고생들이 가득했던 교실의 풍경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밤낮 없이 나무를 팔았고, 어린 지혜는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해질 때까지, 운동화 뒤축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녀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어머, 서지혜 좀 봐. 쟤 아직도 저 교복 입고 다녀. 3년 내내 똑같은 거 아니야? 운동화 뒤축은 어디 갔대? 무슨 슬리퍼인 줄. 비웃음의 중심에는 항상 박소희와 김유라가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었던 그들은 반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들의 눈에 가난하고 말이 없는 서지혜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들은 지혜의 낡은 필통을 보며 낄낄거렸고, 도시락 반찬이 부실하다며 코를 막았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 함께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면 보란듯이 그녀만 쏙 빼놓고 사라지곤 했다. 수많은 괴롭힘 중에서도 지혜의 뇌리에 가장 깊이 박힌 것은 우유에 대한 기억이었다. 유독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체질이었던 지혜는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고역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박소희와 김유라는 그것을 새로운 놀잇감으로 삼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소희가 윙크를 하자 유라와 다른 몇몇 아이들이 지혜의 자리를 에워쌌다. 지혜야, 키 크려면 우유 많이 마셔야지. 우리가 내 건강 챙겨주는 거야. 소희가 차갑게 식은 200ml 우유갑을 그녀의 책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 우유 못 마셔. 마시면 배가 아파. 어머, 무슨 소리야. 편식하면 못 써요. 유라가 콧소리를 내며 지혜의 턱을 억지로 잡았다. 다른 아이들이 팔과 다리를 붙들었다. 차가운 저항감과 함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소희는 웃으며 우유갑의 모서리를 뜯어 지혜의 입에 들이부었다. 비릿하고 역한 액체가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넘어왔다. 콜록거리며 뱉어내려 하자 그들은 더 세게 그녀를 짓눌렀다. 주변의 아이들은 방관하거나 혹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지혜는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그녀의 고통은 그들에게 한낱 가십거리이자 즐거움일 뿐이었다. 그 이후로도 우유는 지혜를 괴롭히는 상징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의 책상 서랍에 우유를 넣어두고 터뜨리거나 급식판을 들고 가는 그녀의 발을 걸어 우유가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비웃음과 함께 던져지는 말. 어머, 지혜는 우유랑 상극인가 봐. 어떡해.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볐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25년 그녀는 그 시절의 서지혜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이 악물고 공부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고 남자 동기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체력의 한계를 몇 번이고 넘어섰다. 여군이라는 편견과 유리천장에 맞서 싸우며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서지의 소장이었다. 그런데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녀를 다시 17에 무력했던 소녀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었다. 깔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박소희와 김유라가 지금 어떻게 살든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 앞에 굳이 다시 나타나 과거를 상기시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다 끝난 일일까? 그렇다면 왜 이 초대장 하나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사단장이 고작 몇 명의 옛 동창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지혜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백호부대 장병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용사들. 그들에게 강인함을 가르치는 지휘관인 자신이 정작 자신의 과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모순. 그녀는 초대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서울 강남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장소마저도 그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듯 했다. 지혜는 결심을 굳히지 못한 채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훈련 모습과 책상 위의 초대장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25년 만에 날아온 과거로부터의 부름에 백호부대의 사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관사를 겸한 집으로 돌아왔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갑옷은 벗어지지 않은 듯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남편 정우진은 아내의 평소와 다른 기류를 감지했다.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혜 씨? 오늘따라 어깨가 더 무거워 보이네. 우진이 조용히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언제나 그랬듯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에 굳어있던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에서 동창의 초대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초대장을 읽어내려가는 우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아내의 학창시절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지혜가 먼저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나 악몽을 꾸고 난 뒤의 창백한 얼굴에서 과거의 상처를 짐작할 뿐이었다. 동창회라. 가볼 생각이에요? 우진의 질문에 지혜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굳이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저 씁쓸한 기억만 되새김질하게 될 뿐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의 직설적인 말에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곡을 찔린 느낌이었다. 도망이라니요. 그건 합리적인 회피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것뿐이에요. 지혜 씨,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야. 적의 포화 속으로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야 하는 지휘관이지. 그런데 고작 25년 전의 기억이 두려워서 피하겠다는 건 당신답지 않아. 우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혜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내가 당신에게 그들을 이기고 오라거나 복수하고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지. 하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상처 입은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를 이제 그만 일으켜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부인하고 싶었던 나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가서 보여주고 와요.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이 알아보든 몰라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오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서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 마음속에 그 소녀는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수만 장병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 서지혜야. 그 사실을 잊지 마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난 25년간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의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명이야. 남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깊은 울림이었다.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았음을, 그 새살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지지였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는 군복이 아닌 몇 벌의 사복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편안한 일상복이었고 한쪽에 중요한 민간 행사에 참석할 때 입는 옷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값비싼 명품 로고는 없었지만 좋은 원단과 깔끔한 재단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옷이었다. 원피스를 몸에 대보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든 17 소녀의 모습은 없었다. 곧은 어깨,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오며 다져진 강인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그래, 가자. 지혜는 결심했다. 복수를 위해서도 과실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25년 전의 서지혜에게 지금의 서지혜가 보내는 당당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동창회 당일 그녀는 남편이 골라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적진의 한복판으로 향하는 지휘관이었다. 그곳이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은 아닐지라도 그녀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질 무대였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 같은 빛을 쏟아냈고 흰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마다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다.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역시 호텔의 화려함에 뒤지지 않았다. 잘 재단된 명품 정장과 드레스, 번쩍이는 보석과 시계들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과장된 몸짓 속에는 서로의 현재를 재단하고 비교하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서지혜가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 소란스러움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몇몇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먼저 서렸다. 제가 서지혜 맞나? 용케도 왔네. 하는 듯한 속삭임이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가장 화려한 무리의 중심에서 유독 큰 소리로 웃고 있던 두 여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박소희와 김유라였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과거의 오만함과 남을 얕보는 듯한 특유의 표정이 남아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이곳 연회장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지혜 아니니? 와, 정말 얼마만이야. 내가 이런 데를 다 오고 정말 놀랍다. 박소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지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내가 감히 이런 곳에라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투였다. 김유라는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지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은 그대로인데. 옷은 좀 수수하게 입었네. 혹시 아직도 어렵게 지내는 건 아니지? 그들은 지혜의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명품 로고 하나 없는 그녀의 옷차림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고 확신하는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지혜가 여전히 25년 전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서지혜로 보였다. 지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소희야, 유라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그럭저럭? 아이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애들은 몇 살이고, 혹시 결혼 아직? 소희가 꼬치꼬치 캐묻는 순간 근처를 지나가던 호텔 웨이터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쟁반 위에는 와인잔과 주스, 그리고 몇 잔의 흰 우유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박소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김유라와 눈을 맞추며 보일 듯 말 듯 윙크했다. 학창 시절의 그 기억, 우유라는 코드를 두 사람은 동시에 떠올렸다. 박소희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휘청거리며 김유라의 팔을 밀었다. 어머! 약! 김유라는 소희에게 밀리는 척하며 들고 있던 쟁반을 든 웨이터 쪽으로 몸을 날렸고 웨이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것처럼 쟁반 위에 있던 차가운 우유 한 잔이 그대로 지혜의 원피스 앞서프로 쏟아졌다. 촤그. 짙은 네이비색 원단 위로 하얀 우유가 선명한 얼룩을 만들며 흘러내렸다. 차가운 액체가 옷을 적시고 피부에 닿는 불쾌한 감촉과 함께 비릿한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순간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소희는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나 어떡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이 웨이터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니 유라 내가 갑자기 미는 바람에. 괜찮아? 옷 버렸네 어떡해. 김유라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얼굴로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어머 미안 지혜야. 소희가 갑자기 중심을 잃어서. 옷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자. 김유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혜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지혜 너. 혹시 아직도 우유 못 마시니?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억지로 우유를 먹으며 괴로워하던 지혜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25년 만에 재현된 치졸한 괴롭힘이었다. 너는 여전히 우리의 아래에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모욕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지의 소장이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흘러내리는 우유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들어 박소희와 김유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당혹감도 없었다. 대신 수많은 전투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서늘하고 칼날 같은 냉정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눈빛에 낄낄거리던 소희와 유라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지혜는 얼룩진 자신의 옷을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그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과 눈빛이 수백 마디의 욕설이나 울부짖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소희와 유라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지혜의 태도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혜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웨이터에게 오히려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놀랐겠네요. 그리고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옷 그대로 당당하게 화장실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젖고 얼룩졌을지언정 조금도 위축되거나 구겨지지 않았다. 마치 전투 중 적의 포탄 파편에 군복이 찢겼지만 전진을 멈추지 않는 지휘관처럼. 연 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지혜를 비웃던 동창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소희와 김유라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과거의 약하고 순한 양이 아니라 잠자던 맹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 속에서 동창회의 진짜 막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호텔 화장실은 고요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두꺼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득하게 멀어졌다. 지혜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 가슴팍에 하얀 우유 얼룩을 묻힌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비릿한 우유 냄새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다. 순간 25년 전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억지로 우유를 입에 털어넣던 소희의 비웃는 얼굴, 팔을 붙잡고 낄낄거리던 유라의 목소리,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교실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가슴에 엉겨붙어 숨을 막히게 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거울 속 자신과 다시 마주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흐려져 있던 시야가 점차 뚜렷해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17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작전 지도를 독파하고 혹한기 훈련에서 병사들과 함께 눈밭을 구르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수만 명의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리던 지휘관의 눈이었다. 상황을 분석하라.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라. 수없이 반복했던 군의 위기관리 원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상황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었다. 적은 박소희와 김유라. 그들의 무기는 조롱과 경멸,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비열함이다. 그렇다면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때 집을 나서기 전 남편 우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난 25년간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의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명이야. 그래, 그렇다. 이 우유 얼룩은 수치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남을 짓밟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유치함의 표식일 뿐이다. 반면 나는 변했다. 나는 이까짓 얼룩 하나에 무너질 만큼 나약하지 않다. 지혜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손에 적셨다. 그리고는 구겨진 자존심을 펴듯 얼룩진 옷 위를 성급하지 않게 아주 침착하고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얼룩을 완전히 지우려는 필사적인 몸짓이 아니었다. 그저 불필요한 오물을 털어내는 듯한 담담하고 의연한 행동이었다. 얼룩은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 흔적을 남겼다. 지혜는 그 흔적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허둥지둥 연회장을 떠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흔적을 몸에 지닌 채 아무렇지 않게 그들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지금의 서지혜가 과거의 서지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다. 그녀는 젖은 손을 페이퍼 타월로 닦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겼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백호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방어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다. 반격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어깨를 꼿꼿이 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아주 작은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혜가 연회장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원피스 가슴팍에 남은 희미한 얼룩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면서 떠나거나 적어도 구석진 자리에 숨어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다 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혜의 태도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테이블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에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연회장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박소희와 김유라는 자신들의 계획이 어긋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지혜의 강철 같은 평정심에 당황했고 그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날 선 공격을 시도했다. 어머 지혜야. 아직 안 갔네. 옷은 괜찮고? 내가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소희가 다시 한번 가식적인 목소리로 다가왔다. 괜찮아. 오래된 옷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혜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오래된 옷이라는 말에 소희와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지혜의 태연한 표정은 그들의 만족감을 갉아먹었다. 그래도 그렇지. 참,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 그래서 우리 지혜는 요즘 무슨 일 해? 남편 자랑이라도 좀 해봐. 우리 남편은 이번에 회사 또 하나 인수해서 아주 바빠 죽겠다잖아. 소희가 노골적으로 불을 과시하며 화제를 돌렸다. 김유라도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우리 남편은 뭐 부장검사로 승진해서 맨날 언론에 오르내리고 피곤해 죽겠어 아주. 자신들의 남편을 방패 삼아 지혜를 깎아내리려는 유치한 속셈이었다. 주위의 몇몇 동창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지혜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가 어떤 초라한 직업을 말하며 무너질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지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부러움도 없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의 소꿉 장난을 보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여유가 있었다. 그래, 다들 대단하네. 나는 그냥 책임이 좀 무거운 일을 하고 있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해두지. 애매모호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말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었다. 낮은 직급의 공무원일 수도 혹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학창시절 조용했지만 지혜에게 가끔 말을 걸어주었던 한 동창, 최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혜야, 괜찮아? 아까 박소의 걔네들 너무하더라. 쟤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괜찮아, 민지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지혜는 민지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소희와 유라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넌 어떻게 지내? 얼굴 좋아 보인다. 지혜는 더 이상 소희와 유라의 도발에 응대하지 않았다. 대신 민지를 비롯한 다른 동창들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고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대화 방식은 마치 부대를 순시하며 부하들의 고충을 듣는 지휘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갔다. 소희와 유라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파티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지혜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며 초조해졌다. 그들은 지혜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만 증명해준 꼴이 되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지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던 동창들도 그녀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품격 있는 태도에 점차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를 보던 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자 여러분, 이제 동창회의 하이라이트,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남편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모두 앞으로 나와서 함께 역사적인 사진을 남깁시다. 그 말과 함께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아내들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소희와 김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남편을 맞이했다. 거만한 풍채의 사업가와 날카로운 인상의 검사는 아내들 옆에 서서 위세를 뽐냈다. 모두가 왁자지껄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지혜는 여전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우진은 학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소희의 눈에 더없이 초라하고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쳤다. 꼴 좋다, 혼자 서서 뭘 어쩔 건데. 소희의 입가에 비로소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남편들의 무리 속 유독 단정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한 곳에 멈춰섰다. 바로 홀로 서 있는 서지혜에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동창들의 남편 무리 속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유독 자세가 굳건해 보이던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동창의 남편들이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의 눈이 연회장 한편에 조용히 서 있던 서지혜를 발견한 순간 세 남자의 얼굴에서 사적인 담소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놀라움, 그리고 칼날 같은 경외감이 들어찼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옆에 있던 두 남자를 팔꿈치로 툭 쳤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무언의 약속을 한 듯 동시에 표정을 굳히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며 아내 옆으로 향하던 다른 남편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사열을 위해 전진하는 군인들 같은 발걸음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지나쳤다.
박소희의 거만한 사업가 남편도 김유라의 잘난 검사 남편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우유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홀로 서 있는 서지혜였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묘한 장면에 시선을 빼앗겼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누구한테 가는 거지? 웅성거림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박소희와 김유라도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명의 남자는 지혜의 앞에 정확히 세 걸음을 남기고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강철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 우렁찬 명령에 세 남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른손을 눈썹 끝으로 들어 올렸다. 완벽한 각도, 흔들림 없는 손끝. 그것은 군대에서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하는 거수 경례였다.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소희는 남편에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려다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례를 외친 남자가 다시 한번 연회장 전체가 떠나가라 외쳤다. 육군 제7보병사단 백호부대 보병연대장 김진철 대령, 포병연대 작전과장 박성우 소령, 사단 직할 수색대대 주임원사 이강호, 의상 3명 제25회 화양여고 동창회 행사관 사단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충성. 사단장님. 육군. 소장.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다는 중얼거림이 연회장에 울렸다. 사단장. 대령. 소령. 원사. 평범한 동창회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대령, 소령, 그리고 부대의 상징인 주임원사까지. 현역 군인인 남편을 둔 동창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에는 그들의 남편들이 깎듯이 경례를 하고 있는 서지혜가 서 있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서지혜.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비웃었던 서지혜. 우유를 쏟아부으며 조롱했던 바로 그 서지혜가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사단 중 하나를 지휘하는 별 2개의 소장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박소희와 김유라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현역 사단장에게, 그것도 그녀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유를 쏟아붓고 옷차림을 비웃고 남편 직업을 물으며 깔보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에 가까운 모욕이었다. 자신이 인수한 회사 자랑을 하던 소희의 남편도 부장검사라며 으스대던 유라의 남편도 눈앞의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사회적 성공과 부가, 국가가 부여한 절대적인 권위와 명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조금도 우쭐대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보고를 받는 듯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들 많다. 다들 편히 쉬어야 할 주말인데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했군. 오늘은 격식을 차릴 필요 없는 자리니 모두 경례를 거두고 편히 있도록. 아내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3명의 군인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며 경례를 풀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고 지혜를 향한 시선에는 변함없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연 회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동창회의 화려하고 가벼웠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지혜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무게감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지혜가 연 회장을 떠나자 팽팽하게 압축되었던 공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폭발은 환호나 박수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거대한 속삭임의 소용돌이였다. 모든 대화의 주제는 단 하나, 육군 소장 서지혜였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촌스럽다 흉보고 가난할 것이라 짐작하며 동정과 무시를 보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세상에, 서지혜가 사단장이라고. 그것도 백호 부대. 최전방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잖아. 어쩐지 눈빛이 처음부터 보통이 아니었어. 이제 와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우유 얼룩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철 같은 평정심, 책임이 무거운 일을 한다던 알 수 없는 말의 무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지휘관의 그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혼란의 한복판에 박소희와 김유라는 마치 유령처럼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연 회장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들 주위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동창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을 멀리하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 서지혜라는 거대한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 버린 것이다. 박소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돈, 명품, 남편의 사회적 지위.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다. 그것으로 서지혜를 짓밟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하찮게 여겼던 그 존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곳에 서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 일은 단순히 창피를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 서지혜가 앙심을 품고 자신이나 남편에게 보복이라도 한다면 현역 육군 소장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녀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평생 남을 짓누르는 데 익숙했기에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이 저질렀던 악의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듯한 끔찍한 상상에 온몸이 떨렸다. 김유라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박소희의 그늘에 기생하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늘을 만들어주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저 공허한 벌판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검사 남편은 아까부터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냐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까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던 최민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꼴 좋다. 25년 동안 사람 괴롭히던 버릇 못 고치더니. 그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얼어붙은 연 회장에서는 모두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선명했다. 그 말은 신호탄이 되었다. 그동안 박소희와 김유라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다른 동창들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경멸과 조소가 담긴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했다. 결국 박소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김유라도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얼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그렇게 가장 화려했던 두 사람의 가장 비참한 퇴장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지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밤의 진정한 주인공은 명백히 그녀였다. 그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과거의 적들을 베어버린 셈이었다.
그날 밤 박소희는 강남의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집안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야? 상대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짓을 벌여. 육군 소장이야, 소장. 당신이 우유를 들이부은 사람이 일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별이라고.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다야. 당신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안 봐도 훤하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만에 하나 저쪽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불똥이 튈지 알아? 남편의 분노는 그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김유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검사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 체면은 뭐가 되나? 대한민국 검사가 육군 사단장에게 모욕을 준 여자의 남편이라는 소문이라도 나봐. 내 앞길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될지 생각은 해봤어. 두려움은 사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몰아붙인다. 박소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동창들의 얼굴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던 서지혜의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 눈빛은 너는 참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이 이제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25년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지혜의 초라한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녀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다. 지혜의 당당한 모습이 보기 싫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무너진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새벽녘 기나긴 고뇌 끝에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동창의 명부를 뒤져 서지혜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욕을 당할지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같은 시각 지혜는 관사 소파에 앉아 남편 우진에게 담담하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보다는 짙은 씁쓸함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25년 전 그 교실에 그대로 멈춰 있더군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세상은 조금도 넓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그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준 걸지도 몰라.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이지.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저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을 뿐이니까.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늦은 새벽에 걸려온 낯선 전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끊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혜 씨? 저 박소희예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밤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소희의 가쁘고 불안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한강이 바라보이는 한적한 카페에 지혜가 먼저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조용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고 박소희가 들어왔다. 어제의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얼굴은 푸석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혜를 발견하고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유라도 그녀의 뒤를 따라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희의 옆에 섰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희였다. 그녀는 찻잔만 내려다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아니 서지혜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어렸고 철이 없었고, 아니, 그런 핑계 대지 않을게. 그냥 우리가 못됐었어.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어. 소희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 학창 시절부터 나는 내가 싫었어. 너는 가난하고 늘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내 눈빛은 항상 살아 있었어. 그걸 보는 게 싫었어. 그래서 너를 밟고 싶었어. 너를 짓밟아야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동창회 때도 마찬가지였어. 2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너무나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그 모습에 또다시 질투가 나서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유치했는지. 이제 알았어. 그녀의 사과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내면을 그대로 끄집어내어 보여주는 처절한 고백이었다. 옆에 서 있던 유라도 울먹이며 거들었다. 나도 미안해 지혜야. 나는 소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 했을 뿐이지만 그게 더 비겁했다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지혜는 그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 질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만약 지금도 군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하거나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다면 너희는 이 자리에 나왔을까? 그 질문에 소희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들의 사과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꿰뚫는 핵심이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거짓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힘겹게 대답했다. 아니,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걸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서워졌어. 그래서 더 미안해. 내 사과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알아서.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하고 부끄러워.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 그 비겁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혜는 창밖의 강물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25년 묵은 상처와 지금의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개 들어. 그 말에 소희와 유라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지혜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거기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일어나 소희야. 유라야. 지혜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들을 신문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건네는 담담한 음성이었다. 소희와 유라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너희는 진정한 강함이 뭐라고 생각해?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남편을 두는 건? 남을 깎아내려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건? 그녀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군 생활을 하며 배운 진짜 강함은 그런 게 아니었어.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건 오히려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발버둥일 뿐이지. 진짜 강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야. 그녀의 시선이 소희와 유라에게로 향했다. 내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아프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람이 가져야 할 진짜 품격이고 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약처럼 스며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추구해온 가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너희의 사과를 받을게. 너희가 오늘 보여준 용기는 비록 두려움에서 시작됐을지라도 너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싶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너희가 저지른 과거의 일들이 전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나도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 하지만 나 역시 더는 그 기억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하려고 해. 오늘부로 내 마음속에 17살 서지혜를 온전히 졸업시키는 거야. 그녀는 계산대에 미리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소희와 유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에서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거대한 산을 보았다. 며칠 후 서지혜 소장은 다시 백호 부대의 사단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해질녘 그녀는 부대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노을에 물드는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훈련을 마친 젊은 병사들의 힘찬 함성과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꿈을 꾸는 젊은이들. 그들을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더 강한 전사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동창회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남을 이기기 위해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강해진 것이었다. 그때 남편 우진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생각 그렇게 깊이 해요, 우리 사단장님? 지혜는 미소와 함께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냥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을빛에 물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백호의 포효는 단순히 적을 향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자의 고요한 울림이며 사람을 품는 자의 너른 포용력이었다. 서지혜는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백호의 길이자 한 사람의 길을.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